그날 밤 나는 많은 일을 놓쳤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창공에서 폭발하는 불꽃보다 더 뜨거운 열기를 내뿜던 사내들의 소란스러움과 아슬아슬한 축제 분위기에 휩쓸려 릴라에게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날 그녀가 처음으로 내면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나는 그날 릴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인지하기 힘든 변화였으니까. 하지만 그 결과는 바로 알아챌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릴라는 나태해졌다. 이틀이 지난 후 아직 방학이었지만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러 가는 릴라를 바래다주고 청소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 그런데 릴라가 나타나지 않았다. 릴라는 시무룩한 모습으로 느즈막하게 나타났고 우리는 구두방으로 가는 대신 산책을 했다. 일하러 안 가? 응. 왜? 이제 일하기 싫어졌어. 신발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그러면 뭘 할 건데? 릴라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확실한 것은 평소보다 훨씬 심각하게 오빠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리노에 대한 걱정은 부에 대한 그녀의 가치관을 바꿔놓았다. 물론 여전히 부자가 되어야 할 필요는 있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유년 시절과 달라졌다. 이제 릴라는 금고도 빛나는 금화나 보석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릴라의 머릿속에서 돈의 이미지는 시멘트로 변해 있었다. 물건을 단단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고칠 수 있는 시멘트 말이다.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 할 대상은 리노의 머릿속이었다. 리노는 릴라와 함께 만든 신발이 완성됐다고 생각하고 페르난도 아저씨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릴라는 신발이 허점투성이고 아버지는 분명 그 신발을 보고서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리노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했다. 오빠에게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발 공장을 만드는 일은 아주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리노는 기다리려고 하지 않았다. 당장 솔라라 형제나 스테파노처럼 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릴라는 그의 이성을 되찾게 할 방법을 알지 못했다. 릴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아닌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부에 대한 동경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녀에게 부란 오빠가 말썽 부리는 것을 막아줄 수단일 뿐인 것 같았다. 다 내 잘못이야. 릴라는 적어도 내게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내가 오빠에게 행운은 길모퉁이에 있다고 믿게 했어. 행운이 길모퉁이에 없었기에 이제 릴라는 평소의 냉혹한 눈빛으로 오빠를 달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하기 시작했다. 리노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페르난도 아저씨는 릴라가 구두방에 나오지 않는다고 화내지 않았다.
집에서 어머니 일을 도와주는 것을 더 좋아했다. 하지만 리노는 화를 냈다. 리노와 릴라가 심하게 다투는 광경을 1월 초에만 몇 번이나 직접 보았다. 리노가 고개를 숙이고 우리를 길에서 막아서며 말했다. 당장 일하러 나오지 못해? 릴라는 그럴 마음이 없다고 대답했다. 리노가 릴라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자 릴라는 험한 욕을 하며 반항했다. 리노는 릴라의 뺨을 때리면서 소리 질렀다. 그럼 당장 집에 가서 어머니나 도와드려. 릴라는 오빠의 말에 복종했고 내게 인사조차 하지 않고 가버렸다. 릴라와 리노의 다툼은 예수 공연 축일에 극에 달했다. 아침에 일어난 릴라의 침대맡에는 석탄이 가득 든 양말이 걸려 있었다. 릴라는 리노의 짓이라는 것을 알고 아침 식탁에 리노의 자리를 준비하지 않았다. 그때 어머니가 나타났다. 어머니는 리노가 캐러멜과 초콜릿이 가득 담긴 양말을 의자에 걸어놓은 것을 보고 감동한지라 식탁에 리노의 자리가 없는 것을 보고 자리를 마련하려 했는데 릴라가 이를 제지했다. 모녀가 티격태격 하는 동안 리노가 모습을 드러냈다. 릴라는 오빠에게 석탄 조각을 던졌고 이를 장난으로 받아들인 리노는 동생이 자신의 장난을 이해한 것으로 생각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내 릴라가 작정하고 덤벼든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녀를 붙잡아 때리려고 했다. 바로 그때 페르난도 아저씨가 팬티에 내의 차림으로 종이 상자를 손에 든 채 나타났다. 베파나가 내게 무엇을 가져다 줬는지 다들 보라고. 누가 봐도 아저씨는 화가 나 있었다. 페르난도 아저씨는 아들과 딸이 몰래 만든 새 신발을 상자에서 꺼냈다. 릴라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리노는 베파나의 선물처럼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작품을 보여주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릴라는 그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리노의 표정은 걱정 반 기대 반이었다. 릴라는 경계심에 가득 찬 아버지의 눈빛을 보고 불꽃놀이를 하던 그날 밤 광기와 굉음 속에서 그녀를 그토록 두렵게 한 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있었다. 리노는 평상시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제 릴라는 경계가 해체되어 버린 오빠의 내면에서 어떤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었다. 릴라는 리노의 미소와 눈빛에서 참을 수 없이 비천한 무엇인가를 느꼈다. 그 느낌을 참기 힘들었지만 여전히 오빠를 사랑했기에 그 옆에 머무르며 그를 돕기를 원했다. 그녀도 예전과 같이 그의 도움을 받고 싶어 했다. 정말 멋진 신발이네. 구두방에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야 아주머니가 말했다. 페르난도 아저씨는 성난 랜돌프 스콧 같은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서 먼저 오른발, 그 다음은 왼발의 순서로 신발을 신어보았다. 베파나 노파가 내 발에 꼭 맞게 신발을 만든 모양이군.
아저씨는 일어나더니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주방을 왔다 갔다 걸어 보였다. 아주 편해, 아저씨가 말했다. 귀족이나 신을 법한 신발이야. 눈치야 아주머니는 경탄의 눈초리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저씨는 자리에 앉더니 신발을 벗어들고 꼼꼼히 살펴보다 전혀 밝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장인의 솜씨야. 솜씨 좋은 베파나로구먼. 한마디 한마디에서 페르난도 아저씨의 고통이 묻어났고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싶은 심사를 얼마나 힘들게 참고 있는지 느껴졌다. 하지만 리노는 이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아버지의 빈정거리는 말에 한껏 자랑스러워하며 얼굴이 발그스레해져서는 이 부분은 이렇게 만들었고 저 부분은 저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더듬더듬 말했다. 릴라는 곧 들이닥칠 아버지의 불효령을 피해서 주방을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오빠를 혼자 놔두고 싶지 않아 망설이고 있었다.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신발이야. 페르난도 아저씨가 계속해서 말했다. 가죽을 잘라낸 부분도 하나도 안 보이고 이런 신발을 신은 사람은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 이 넓적한 굽은 상당히 독창적이야. 아저씨는 자리에 앉아 다시 신발을 신고 끈을 묶고는 아들에게 말했다. 뒤돌아보렴 리노. 베파나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겠어. 리노는 이 모든 상황을 아버지가 장난으로 마무리할 셈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해하면서도 쑥스럽게 뒤로 돌았다. 하지만 몸을 돌리자마자 페르난도 아저씨는 리노의 엉덩이를 세게 걷어찼다. 아저씨는 아들에게 짐승 같은 놈, 얼간이라고 고함치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졌고 결국 신발까지 던져버렸다. 처음에 리노는 아버지의 주먹질과 발길질을 막기만 했다. 그러다 함께 의자를 내던지고 접시를 깨트리기 시작했다.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를 위해 공짜로 일하느니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릴라가 둘 사이를 가로막았다. 아버지와 아들의 고함에 어머니와 동생들, 이웃 사람들까지 모두 겁에 질렸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진이 빠질 때까지 분노를 발산해야 했다. 그런 다음에 둘은 말 한마디 없이 구두방에 틀어박혀서 함께 일을 했다. 한동안 아무도 신발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았다. 릴라는 자신의 역할은 어머니를 도와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빨래를 해서 넣는 것이라고 마음을 정리했고 다시는 구두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리노는 잔뜩 풀이 죽어 토라져서는 그 결정을 이해할 수 없는 실수라고 받아들였다. 그러고는 릴라에게 자신의 양말이며 속옷, 셔츠를 서랍에 잘 정리해 놓으라고 하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자신의 시중을 들게 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화를 냈고 여자애가 셔츠 하나 다리지 못하느냐는 식으로 말했다. 릴라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말대꾸 하지 않고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냈다. 리노 자신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싫었고 내심 괴로워했다.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가라앉히고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써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일요일 아침처럼 기분이 좋을 때면 릴라의 주변을 맴돌면서 장난을 치거나 친절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나 혼자 신발을 만들었다고 해서 화가 난 거야? 아버지가 내게도 화를 낼까봐 일부러 그런 거야. 물론 거짓말이었다. 리노는 다시 릴라에게 말했다. 날 좀 도와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난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릴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느질을 하거나 다림질을 하거나 가끔은 자신이 화가 나지 않았다는 뜻으로 오빠의 뺨에 입을 맞췄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리노는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 뭔가가 부서져야 상황이 끝이 났다. 릴라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소리쳤다. 얼마 있지 않아 어떤 눈팡이와 결혼해서 자기만 혼자 이 빈곤 속에 남겨두고 떠나가 버릴 것이라고 했다. 릴라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면 이따금 신발을 숨겨둔 방으로 가서 신발을 어루만져 보았다. 잘 만들었건 못 만들었건 신발을 완성했다는 사실과 이 신발이 자신이 그린 그림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에 감탄하곤 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나는 선생님들이 강요하는 힘겨운 리듬에 적응해야만 했다. 포기하는 동급생들이 많아졌고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 진호는 몇몇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고 내게 도움을 청했다. 나는 진호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사실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은 숙제를 베끼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줬는데 그마저도 귀찮아했다. 숙제를 베끼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알폰소는 변함없이 성실했지만 힘겨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리스어 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다가 울음을 터뜨렸는데 남자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같은 반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는 모습을 보이느니 죽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참지 못하고 울고 말았다. 모두 당황해서 침묵하고 있었는데 진호만은 긴장해서인지 아니면 제 짝이 곤란해하는 것을 보고 만족해서인지 웃음을 터뜨렸다. 수업이 끝나고 난 뒤 나는 그 웃음 때문에 그와 더 사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진호는 걱정스레 물었다. 알폰소를 좋아하는 거야? 나는 알폰소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진호 너를 이제는 좋아하지 않게 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진호는 우리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인데 이렇게 헤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중얼거렸다. 진호와 사귀고 나서 진도가 많이 나간 것은 아니었다. 한 번 정도 키스했지만 혀를 사용하지 않았고 가슴을 만지려고 했을 때는 화를 내면서 그를 밀쳐냈다. 진호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지만 내 결심은 확고했다. 나는 등하굣길에 그가 없어도 전혀 상관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진호와 헤어지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 릴라가 거의 동시에 두 사람에게서 고백을 받았다고 했다. 그녀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어느 날 아침 파스칼레가 장을 보러 가는 릴라를 뒤쫓아왔다.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데다 흥분해 있었다. 그는 릴라에게 구두방에서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걱정했고 아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니 기쁘다고 했다. 그러나 말은 기쁘다면서 표정은 조금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숨이 막혀오는 것처럼 말을 멈추고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쥐어짜듯 그녀를 좋아한다고 소리쳐 말했다.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릴라만 괜찮다면 리노와 릴라의 부모님, 필요하다면 그 누구와도 이야기를 해서 약혼하고 싶다고 했다. 릴라는 할 말을 잃었다. 처음에는 그가 농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수차례에 걸쳐서 파스칼레가 너를 좋아한다고 했지만 릴라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어느 찬란한 봄날 곧 눈물이라도 쏟을 듯한 표정으로 그녀 앞에 서서 사랑을 애원하며 거절하면 자신의 삶은 의미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의 감정을 해결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릴라는 아주 조심스럽게 직접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 않고 거절할 표현을 생각해냈다. 그녀는 자신도 파스칼레를 좋아하지만 그 감정은 연인에 대한 감정과는 다르다고 했다. 파시즘이며 레지스탕스, 왕정, 공화당, 암시장, 라우로 장군, 네오파시즘, 기독교 민주당, 공산주의 등 자신에게 해준 수많은 이야기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자신은 그 누구와도 사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도 안토니오도 엔초도 리노 오빠를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해. 그러자 파스칼레는 하지만 난 너를 카르멜라처럼 좋아하지는 않아. 라고 중얼거리고는 고된 일터로 되돌아갔다. 또 한 사람은 누군데? 나는 궁금하기도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며 릴라에게 물었다. 상상도 못한 사람일걸? 릴라에게 고백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마르첼로였다. 그 이름을 듣자 나는 명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파스칼레의 사랑은 릴라가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마르첼로는 잘생기고 부유하고 자가용이 있는 데다 무뚝뚝하고 거칠고 마피아와 연관이 있고 원하는 여자는 언제라도 취할 수 있었다. 그런 마르첼로의 사랑을 얻는다는 것은 그가 악명 높은 악당인데도 또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쩍 마른 소녀에서 어떤 남성도 사로잡을 수 있는 여인으로 승격되는 것을 의미했다. 어떻게 된 일인데? 마르첼로는 미켈레 없이 혼자 밀레첸토를 운전하고 가다가 큰 길을 따라 집으로 가고 있는 릴라를 보았다. 그는 차창 너머로 릴라에게 말을 거는 대신 자동차 문까지 활짝 열어둔 채 자동차를
찻길 한복판에 버려두고 그녀에게 뛰어갔다. 릴라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마르첼로는 그런 그녀의 뒤를 쫓아갔다. 마르첼로는 지난날 자신의 행실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다. 그때 릴라의 칼에 찔려 죽어도 마땅했을 것이라고 했다. 울컥해서 질리올라 어머니네 파티에서 로큰롤을 함께 춘 일을 떠올리면서 자신들이 잘 어울린다는 증거라고 했다. 마르첼로는 릴라에 대해 칭찬을 퍼붓기 시작했다. 너 정말 많이 컸구나. 눈이 너무나 아름다워. 정말이지 아름다워졌어. 마르첼로는 전날 밤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꿈에서 그는 릴라에게 약혼하자고 했고 릴라는 승낙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다이아몬드가 3개 박힌 자기 할머니 반지와 똑같은 반지를 릴라에게 약혼의 징표로 선물했다고 했다. 마르첼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여전히 걸음을 멈추지 않고 릴라가 입을 열었다. 꿈에서 내가 승낙했다고? 마르첼로가 그렇다고 하자 릴라가 말했다. 그럼 정말 꿈 맞네. 당신과 당신 가족, 할아버지, 아버지, 당신 동생은 모두 짐승 같은 사람들이야. 죽어도 당신과 약혼하는 일은 없을 거야. 정말 그렇게 말했어? 그보다 더 심한 말도 했어. 어떤 말? 마르첼로는 치욕스러웠다. 자신은 섬세한 감정의 소유자이고 밤낮으로 릴라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자신은 짐승이 아니라 릴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나 릴라는 아다를 그런 식으로 대한 사람은 게다가 새해 축제 때 사람들을 향해 총까지 쏜 사람은 짐승이라고 불리는 것조차 과분하다고 했다. 결국 마르첼로는 릴라가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개구리나 도마뱀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슬픔에 빠졌다. 마르첼로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총을 쏜 건 미켈레지 내가 아니야. 마르첼로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말을 들은 릴라는 자신을 더 경멸할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다. 마르첼로가 릴라를 붙잡으려 하자 릴라는 걸음을 재촉하며 꺼지라고 소리치고는 뛰어가 버렸다. 마르첼로는 자신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린 사람처럼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푹 수그리고 차를 세워둔 곳으로 돌아갔다. 너 정말 마르첼로를 그렇게 취급했어? 응. 너 미쳤구나.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 하면 안 돼. 부질없는 충고 같았다. 릴라에게 일어난 일을 걱정한다는 의미로 그냥 해본 이야기일 뿐이었다. 릴라는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상상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나를 비롯한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가십거리를 만들어내는 아이는 아니었다. 실제로 파스칼레의 고백에 대해서는 나에게만 이야기했고 내가 알기로는 다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마르첼로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이야기했다.
내가 카르멜라를 만났을 때 그녀는 네 친구가 마르첼로의 고백을 거절한 거 알아? 라고 했다. 아다를 만났을 때도 네 친구가 마르첼로를 거부했다며? 라고 물었다. 식료품점에서 피누차를 만났을 때도 그녀는 내 귀에 대고 네 친구가 마르첼로에게 싫다고 한 것이 사실이니? 라고 물었다. 심지어는 알폰소마저도 학계에서 놀랍다는 듯이 물었다. 네 친구가 마르첼로를 거부했다며? 릴라를 만났을 때 내가 말했다. 뭐하러 모두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야. 마르첼로가 화낼 텐데. 릴라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도와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설날 자정 이후로 릴라는 집안일에만 열중했다. 정말 그랬다. 그해 내내 릴라는 내가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하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내가 릴라에게 요즘 어떤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고 있느냐고 묻자 그녀는 특유의 말투로 말했다. 이제 책을 빌리러 가지 않아. 책을 읽으면 머리가 아프거든. 나는 공부를 계속했다. 독서는 이제 즐거운 습관이 되었다. 하지만 릴라가 나에 대해 신경을 끈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릴라가 공부에서나 독서에서나 학교에서나 페라로 선생님의 도서실에서 책을 빌릴 때 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지 않고부터는 책을 읽는다는 것이 신나는 모험이 아니라 그저 내가 잘하는 일이고 이 일로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일 정도로 느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런 사실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다. 한 번은 이제까지 대여하고 반납했던 책 제목이 빼곡히 적힌 대여증을 가지고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는데 페라로 선생님이 내 근면성을 칭찬하며 릴라에 대해 물어보았다. 선생님은 릴라를 비롯한 체룰로 가족이 책을 빌리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선생님의 안타까움에 나는 마음이 아팠다. 선생님의 말에서 성실한 독서가라는 나에 대한 칭찬보다 릴라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이 더 강하게 느껴져서인 것 같았다. 릴라라면 1년에 책 한 권을 빌리더라도 그 책을 돌려줄 때 페라로 선생님이 느낄 수 있는 자신만의 지문을 남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책에 내 흔적을 남긴 일은 없었다. 나는 그저 별다른 기준 없이 독서량을 한 권 한 권 늘려가는 끈기를 몸에 익혔을 뿐이다. 또 다른 사건은 학교에서 일어났다. 제라체 장문 선생님이 장문 숙제를 채점해서 가져왔다. 디도의 비극에 나타나는 다양한 국면이라는 그날의 주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평소 선생님은 8점에서 9점을 오가는 내 점수에 대해 짧게 코멘트를 하는 정도였는데 그날만큼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게 온갖 표현을 동원해 극찬을 했고 마지막에는 내게 무려 10점을 주었다고 말했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나를 복도로 따로 부르더니 주제를 다루는 나의 방식에
정말 감탄했다고 했다. 때마침 지나가는 종교학 선생님을 불러 세우고는 들뜬 목소리로 내 글의 전개를 요약해 들려주었다. 며칠 후 나는 제라체 선생님이 종교학 선생님에게만 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반을 가르치지 않는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내 글을 보여준 것을 알게 되었다. 고학년을 맡고 있던 선생님은 복도를 지나가다 내게 미소를 보냈다. 어떤 선생님은 내 글에 대해 몇 마디 감상을 말하기도 했다. 3학년 A반을 가르치던 갈리아니 선생님은 모든 사람의 찬미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공산당인데다가 논리 전개가 잘못되면 상대방을 단 한마디로 박살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선생님이 나를 복도에서 붙들고 도시에서 사랑이 추방되면 도시는 본연의 선한 본성을 상실하고 사악한 모습으로 변한다는 내 글의 주제에 대해서 열광적인 찬사를 보냈다. 사랑이 없는 도시란 내게 무엇을 의미하니? 갈리아니 선생님이 내게 물었다. 행복을 빼앗긴 백성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렴. 나는 지난 9월 내내 릴라와 파스퀄레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를 생각했다. 순간 그런 대화야말로 매일같이 출석해서 수업을 듣는 이곳보다 진정한 의미의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다. 파시즘 체제 아래 이탈리아나 나치가 지배하던 독일, 오늘을 살아가는 인류 모두가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제라체 선생님은 흥미롭다는 듯이 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내 글솜씨가 아주 훌륭하다며 나에게 읽을 책을 알려주고 자신의 책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내 아버지의 직업도 물었다. 나는 시청 수의세요 라고 대답했다. 선생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내 곁을 떠났다. 나는 갈리아니 선생님의 관심에 당연히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 이후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일상적인 학교 생활로 되돌아갔다. 어느덧 학교에서 첫 해부터 얻은 뛰어난 학생이라는 보잘것없는 나의 명성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릴라와 공부하고 릴라와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었는지를 의미한다. 동네의 범주를 벗어난 외부 세계의 사물과 사람, 풍경과 책에 쓰인 사상을 대하면서도 릴라를 일종의 정신적인 지지대이자 자극제로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의미한다. 그렇다. 디도를 주제로 한 장문의 논리 전개는 순전히 내가 생각해 낸 것이고 유연한 문장을 구축하는 능력도 내 것이었다. 그러니 디도에 대해서 쓴 글은 나의 글이다. 하지만 주제를 발전시킨 것은 릴라와 함께한 게 아니었는가? 우리는 건설적인 자극을 주고받지 않았는가? 내 정열은 릴라의 열정 덕분에 커진 것이 아닌가? 선생님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사랑이 없는 도시라는 주제를 발전시킨 것은 나지만 아이디어는 결국 릴라의 것이 아니었던가?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순수하게 내 재능만을 인정받아 칭찬받기를 고대했다. 하지만 제라체 선생님은 아이네 이아스와 디도 여왕, 두 망명자의 조우를 주제로 내가
카르타고의 여왕에 대해 써서 제출한 장문 과제를 돌려줄 때는 특별히 열광하지도 않았고 겨우 8점을 주는데 그쳤다. 반면 갈리아니 선생님은 나를 볼 때마다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아른 체를 했다. 나는 선생님이 니노네 반인 A반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에 대한 관심과 활력소가 절박하게 필요했던 나는 그 역할을 니노가 해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 갈리아니 선생님이 니노네 반에서 나에 대해 칭찬을 해서 그가 내가 누군지 기억해내고 내게 말을 건네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등하굣길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골똘히 생각에 잠겨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훔쳐볼 뿐이었다. 한 번은 니노가 내게 안녕, 같은 방향으로 가네. 네 이야기 많이 들었어. 라며 다가와 주기를 바라면서 가리발디가와 카사노바가까지 그의 뒤를 따라간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고 뒤를 돌아보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지치고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서 우울하게 노바라가 쪽으로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매일같이 선생님들과 학교 친구들과 나 자신에게 근면 성실성을 증명하는 일에 힘썼다. 그렇지만 내면의 외로움은 점점 커져만 갔고 내겐 배움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릴라에게 페라로 선생님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알려주면서 도서관에 가보라고 이야기해봤다. 디도에 대한 내 장문이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도 이야기했다. 정확하게 무엇을 썼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런 칭찬을 받는데 그녀도 도움이 되었다는 말도 내비쳤다. 릴라는 무심하게 내 말을 들었다. 자신만의 고민거리에 사로잡혀 우리가 디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눈 대화를 기억조차 못하는 것 같았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릴라는 마르첼로가 파스칼레처럼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계속 쫓아다닌다고 했다. 장을 보러 가면 특별히 성가시게 하지 않고 스테파노네 식료품점이나 엔초의 야채 수레로 향하는 그녀를 뒤따라갔다. 그저 릴라의 모습을 바라만 보기 위해서였다. 창문 밖을 내다보면 그녀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길 모퉁이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릴라는 그의 끈질긴 구애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알까봐, 아니 그보다도 리노가 눈치챌까봐 걱정했다. 사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치고받는 사태가 벌어질까봐 겁에 질려 있었다. 동네에서 그런 일은 흔히 일어났으니까. 대체 내가 왜 좋은 걸까? 릴라가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깡마르고 못생겼다고 생각했다. 그런 자신을 마르첼로는 왜 좋아하는 걸까? 내게 문제가 있는 걸까? 릴라가 말했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 같아. 언젠가부터 릴라는 자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다. 특히 오빠에게 악영향을 주었다고 확신했다. 릴라가 말했다.
리노만 봐도 그렇잖아. 체룰로 구두공장 설립 계획은 흐지부지 됐지만 리노는 여전히 솔라라네나 스테파노처럼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구두방의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리노는 릴라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리나, 우리는 똑똑하니까 함께 노력하면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거야. 그러니 이제 뭘 해야 할지 말해줘. 리노는 자기도 자동차와 텔레비전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랐고 이런 물건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페르난도 아저씨를 경멸했다. 무엇보다도 릴라가 이제는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자 그녀를 하녀보다 못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리노는 자신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매일같이 그런 오빠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릴라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 괴상하고 추한 데다가 한 치 앞을 못 보잖아? 릴라는 리노가 바로 그렇다고 했다.